이충근 박사님 모셨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 책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워낙 아주 제대로 된 활동을 많이 해오셨고, 특히 이 학술 이론 분야에서는 뭐 발군의 그런 연구 실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 아직 저기 계시고요. 또 해양전략연구소시죠? 거기 저걸 우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책은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어떤 조직의 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네. 오늘 이충근 박사님 저서입니다. 예. 예, 이 책이 작년도 2012년도 제가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프로젝트로 수행한 그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 가장 중요한 그 동기라고 한다면요. 예. 이제 지금 국제 정치에 국가들의 이제 그 국력이 이렇게 변동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변동하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뭐 매년 9% 10%대로 이제 증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 시대는 저물고 중국이 이제 패권국으로 올라가는 거다. 경제력으로도 중국이 1등이 될 거고, 그리고 군사력도 중국이 1등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바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 하여간 뭐 이게 그 순수한 학문적 논리가 없이 이게 유행입니다. 흔히 이제 G2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소위 외교, 국방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안다는 뭐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또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헛소리를 많이 하기도 했죠. 예. 지금 우리 논설위원님이 헛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과 미국의 등거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참 우리한테는 이 위험한 말이 되는 거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주도록 약속이 돼 있는, 군사관계로 약속이 돼 있는 나라고, 중국은 우리랑 전쟁을 할 수 있는 북한 쪽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등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말하자면 가장 심각한 통일방해 세력이 중국이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하고 지금 G2라는 말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그 편리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얘기할 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아주 좋게 지나면은 언제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변해가는 국제 정치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정책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무슨 균형자론, 뭐 대양과 해륙의 균형자를 우리가 한다, 밸런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한 논란을 빚었고, 그렇죠. 결국 그게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급변이나 불안을 조성한 끝에 어떻든 뭐 최근에 뭐 NLL 문제까지 쭉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중미 등거리 외교나 균형론 뭐 이런 따위에는 약간의 어떤 종북적 성향의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의 그 기류가 순수히 그 학문적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신념 체계, 이념, 여기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국력을 분석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 정치는 결국은 국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예외 없이 친미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밀린다라고 그래야지 무슨 뭐 객관적인 학자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미국의 거죠. 시대는 끝났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 뭐
이 책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 책 내용이 뭐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다가옵니다.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나라가 다 소중하죠. 미국은 이제 안보라든가 경제에서 소중하고 중국은 또 그동안 우리가 그 무역도 많이 했고 우리의 그 물건을 제조해서 또 선진국에 파는 그런 공장으로 역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다 중요한데 좋은 것은 아직까지 과거와 같이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이득을 얻고 그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뭐 경제 협력이 되고 하면 좋죠. 그게 이제 소위 평화적 이제 그렇죠. 공존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국제정치 변하는 모습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긴장된 상태로 국제관계가 변하고 있고 이건 구조입니다.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조로 갈 때 우리는 과연 양쪽으로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글 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뭐 이미 학자들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이 그러니까 힘이 교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이론상으로 무엇이다는 그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과연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그 어떤 진실에 직면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이 와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구조가 변할 때 그때 우리가 그 구조를 다른 쪽으로 돌릴 만큼 영향력이 주체적 영향이 없는 나라니까 그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정확한 분석을 한번 우리가 이론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 지금 이제 최근 목차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힘의 전위 이론과 미중 관계의 미래 그 다음에 3장이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과 국가전략, 그 다음 미중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국력을 비교했습니다. 그 국력을 비교한 첫 절이 믿기 어려운 중국 관련 통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6장에서 이제 패권 경쟁을 벌일 것인가, 군사력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중국 전략, 뭐 미중 갈등 속에 뭐 한반도 우리의 선택은 뭐냐 이제 이런 논리로 쭉 흘러가는데 힘의 전위 이론 이렇게 2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힘의 전위 이론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가 벌써 이미 그 뭐 이 미국 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국제 정치에서 어느 나라든지 그 힘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뭐 5% 성장하는 나라가 있고 뭐 1% 성장하는 나라가 있고 그럴 텐데 주로 한 시대에 그 세계를 석권하는 나라가 항상 있었는데 그 나라는 여러 측면에다가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질서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그래서 성장 속도가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보다 보통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힘이 늘어가지고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와 힘이 유사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제일 그 힘이 유사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1등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는 그거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오건스키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50년대에 그 만든 이론인데 파워 트랜지션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인가? 그러면 이 이론에 의하면은 중국이 전쟁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 가리키는 바는 미국이 이기는 거로 또 이제 나오죠.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영국을 능가하기 전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 이론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파워 시프트가 될 때는 말하자면 1차 대전이 있었죠.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게 되고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무슨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한 건 아닌데 이제 미국이 GDP로 1등이 된 것은 1900년입니다. 이미 1800년대 후반에 1등이 됐는데 이제 국제 정치에서 이제 아주 그 액티브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의 룰을
하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그 영국이 만든 룰을 그대로 잘 따라주는 나라였고, 근데 그 룰에 대한 도전자가 독일이나 이태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나라인데 결국 영국이 맞서 싸우는 거를 미국이 대신 싸워준 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그 패권 행사자가 미국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파워 트랜지션 이론에는 뭐 그 미국 영국이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비슷하게 이제 인식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안티라기보다는 예. 말하자면 영국이라고 하는 어떤 알 속에서 미국이라는 병아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예. 조금 성격이 다른 예. 거고. 그것도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죠. 세계 그래서 예. 리그 오브 네이션스, 그래서 UN 국제 기구, 예. 그 국제 연맹을 만들었는데 미국 국내 사정상으로 미국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왔으면 다시 들어와야지 무슨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냐 해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 미국은 참 독특한 나라. 예. 그래서 다시 또 전쟁이 또 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대전이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이걸 맞지 않을 수가 없는 세계가 되었다 해갖고 이제 남은 겁니다. 예. 그다음 패권 전쟁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다투는 헤게모닉 워가 터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권 전쟁론도 한 뭐 90년대, 80년대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패턴을 이제 밝혀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약 1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큰 전쟁이 이제 터졌는데 이게 그 지구의 지배권을 놓고 강대국들이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힘의 전의 이론하고 이렇게 유사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패권 전쟁론이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유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국가들이 힘이 비슷할 때 평화가 온다. 이 이론은 한 나라가 완전히 세면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팍스 로마나, 그렇죠. 뭐 팍스 아메리카,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해가지고 영국, 로마, 미국 같은 나라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힘이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 경험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맞습니다. 말하자면 사실 아시아의 그 지난 뭐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평화는 말하자면 중국의 통일 제국이 섰을 때, 그렇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때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되었다가, 그렇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변방 세력들이 커지면 이제 그렇죠. 전쟁이 또 일어나고 중국 그렇죠.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이것이 이제 세력 균형 이론을 거부하는 이론들입니다. 힘의 전의 이론이라든가 패권 전쟁 이론이 그래서 그 이론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하자면 세력 균형이 평화의 방법이었다. 평화의 조건이었는데. 평화의 조건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오히려 말하자면 압도하는 다미넌트한 어떤 파워가 있는 게 오히려 평화의 조건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미국, 중국이 누가 다미넌트한 파워가 되느냐? 그렇죠.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앞으로 경합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미넌트한 파워가 된다는 거는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구를 그러니까 말로 하면 가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반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가반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이득. 그래서 이런 패권국은 패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패권국이 못된 나라는 패권국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국제정치 그래서 뭐 국제 뭐 기축통화다 그러면 기축통화 갖는 이제 소위 화폐 발행 차익이라고 하는 그 시뇰리지 같은 것이 있는 거고, 뭐 미국은 당장 뭐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 자체가 제로고, 그렇죠. 뭐 채권 발행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리미트가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리미트는 있을 수 없고, 그렇죠. 뭐 숱한 뭐 그게 있는 거죠. 그럼요. 중국이 그런 데 대한 어떤 원망이랄까 욕망이랄까 이런 걸 가지나요? 중국의 세계관은 어떤가요? 중국의 세계관이 제가 이제 우리 이 패권 경쟁을 분석한 학자들 쭉 보면은 아직까지의 패권 경쟁은 서양 국가들끼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의 패권 경쟁은 이게 양이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의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중국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하고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느냐?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그 유래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은 비록 힘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대등하다고 인정받을 때
그때 그 사이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과 학생, 아버지와 아들, 형님과 동생, 친구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인식될 때 그때 그 사회에서 질서와 평화가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도 위계 질서라는 거가 있고 아버지 자리가 있고 아들 자리가 있다. 선생님 자리가 있고 또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는데 소위 유학적 위계 질서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 유학적 위계 질서 그것이 국제 정치에도 통용된다라고 한 것이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천자가 있는 중국은 그 위계 질서의 상위에 있는 나라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국력에 맞게 걸맞게 그 하이어라키칼 그 위계적 질서하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것. 즉 작은 나라는 뭐 큰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사대하고 이게 자소사대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구에서 말하는 평등 개념이 일단 중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낮은 급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황제의 나라고 한국은 왕의 나라가 되는 뭐 최대한 동생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자식벌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인식이 중국 사람들 인식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중화적 세계관, 그러면. 중화적 질서관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로는 안 하고 말로는 이제 그 유럽 질서가 아시아까지 다 이제 이 뭐 지배를 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그 부분적으로 그런 그 이 자기네가 대국 소국은 대국한테 존경을 보여야 되고 대국은 또 소국을 돌봐주겠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국하고는 대등하게 1대1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중국하고 대등하게 1대1로 쓰기가 피곤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예. 그 피곤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또 힘일 수도 있죠. 말하자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어떤 이제 그렇죠. 현실적인 이제 권력이거나 어떤 힘의 구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거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도 엄청나게 지정학적 거리 말이죠. 그렇죠. 미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강대국하고 대하면서도 조금 좀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중국과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지정학적 거리가. 그런 의미에서 대등 구조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이 만약 미국의 힘이 약화가 되면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당면할 텐데 그 대안을 얘기하면서 중국 밑으로 들어가든가라는 말을 아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서 있듯이 옆으로 서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정학적 사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 중국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동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조금 밑으로 열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형님으로 모셔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여기 미국하고 중국 사람들이 국제 질서를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예. 또 우리가 지금 그 사장이 보면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 예. 극단적으로 어떻게 갈립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이 중국이 커진다는 이론도 사실 미국 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G2다 뭐 이런 그렇죠. 거. G2도 미국이 만들어준 이론이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쓴 중국이 커지고 미국이 약해진다는 책을 아주 사사시 읽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러면 우리는 안 되니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결국은 미국을 구하는 책들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념적인 그 좌파들이 미국이 밉다 보니까 니네가 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념적인 책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도 그런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견해가 아주 극과 극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이긴다라는 설이 있고 아유 그거는 어림도 없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로 갈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는 학자들이 좀 이론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extrapolationist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과거 30년 동안 9%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그냥 갖다 그 대입론자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섭니다. 앞으로 60년을 10%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xtrapolationist가 한쪽이고
야, 그 중국은 미국을 못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지나간 성장을 앞으로도 그대로 대입해보는 대입하는 거죠. 거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대입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 외삽이라 그러죠. 외삼론자들. 그리고 그거는 안 됐다. 이미 끝났다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버블러라고 그럽니다. 중국 그 자체가 이미 이게 완전히 지금 큰 것도 버블인데 그게 어떻게 앞으로 적용되느냐. 그래서 버블러.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미래가 경제가 발전할 거다는 거는 그 외삼론자하고 이 버블주의자하고 그 둘이 있고 외삼론 대 거품론이다. 그죠. 너무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거품론자들은 중국이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일이다. 미국을 앞서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중국이 이제 그 두 가지가 견해가 갈리는데 그러면 중국이 컸을 때 커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가 될 거냐 그냥 잘 지낼 거냐. 근데 지금 일부 세력은 야 이게 지금 중국이 커진 거가 나 미국이 만들어놓은 멍석 위에서 춤을 춰서 커진 거다. 그렇습니다. 그 판을 안 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다라고 그럽니다. 판다곰이 이제 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다스. 그러니까 중국이 커진다 하더라도 판다처럼 될 거다. 판다처럼 될 거다. 미국하고 안 싸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중국 경제는 미국에 융합됐다. 미국의 공장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They are playing our game. 중국은 우리가 만든 게임 하는 거 걱정할 거 없어라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니다. 저건 커지면은 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힘이 커진 나라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을 드래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클 거냐 말 거냐가 갈라지고 판다냐 드래곤이냐. 그러니까 중국이 큰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판다냐 드래곤이냐. 그래서 별의별 이론이 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판다주의자가 있고 드래곤주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무래도 판다주의자 쪽은 버블러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 판다하고 이 드래곤스는 전부 다 버블이 아니라 일단 큰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큰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제 버블러도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어느 순간에 말하자면 그저 중규모의 국민소득 $10,000짜리 그저 막 전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합쳐보면 큰 시장인 그렇죠. 말하자면 이 중간 규모의 개도국이 하나 존재할 뿐인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다. 버블러가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덩치가 나중에 좀 커지더라도 뭐 미국하고는 뭐 잘 지낸다.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하나의 뭐 그냥 뭐 시장 플레이어다. 그 뭐 그렇죠. 공급자가 되었고 수요자가 되었건 간에 뭐 예. 시장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저는 그 버블로 쪽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앞설 만큼 아마 못 갈 거다라고 이렇게 그 중국이 큰다는 책들을 보면은 왜 큰다는 데 대해서 쭉 이제 논거들이 있죠. 논거들이 근데 그 대입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외삽적이죠. 뭐 이때까지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가면 뭐 몇 년이면 어떻게 될 그렇죠. 거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지난 그 90년대까지 뭐 7% 8%를 몇십 년 더 하면 그럼 우리가 일본 지금 앞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논리라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민주화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버블로 쪽 입장을 취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수치들을 쭉 좀 보셨어요? 수치를 그래서 봤습니다. 그게 5장이군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이걸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갖다 놓고 보자.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어떻게 그 국력이 컸는 걸 보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클린턴 8년 그 10년 동안에 압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무지하게 빨리.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빨리 크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아주 엄청나게 앞서 놓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2000년이 돼서는 진짜 패권국이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크는 거를 잘 보면은 그 냉전이 끝난 다음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연평균 3,500억 달러 정도를 국방비로 쓰다가 냉전 끝난 10년 국방비를 약 2,500억 달러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거기서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고 물론 이제 그때 중국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아주 확실하게 압도하는 그런 시기가 10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의 뭐 이 9.11도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이 크는 거가
데이터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발표한 거, 뭐 미국 학자들이 써놓은 거 이렇게 쭉 보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경제 성장 이렇게 쭉 써놓은 걸 보면은 20% 넘는 애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캘큘레이터로 계산해 봤을 때.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우리 연구원에 있는 경제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숫자가 20%가 예. 어떻게 나오냐? 평균 9%라는데. 그랬더니 그게 표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2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그냥 같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뭐 줄여보고 이러는데 지금 세계에서 GDP 데이터를 내는 그 3대 기관이 IMF, 월드뱅크, 미국 CIA입니다. 예. 그 미국 그 세 기관에서 일본 데이터는 일본하고 미국 거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3% 미만 차이 납니다. 그 세 군데가 발표하는 데가. 예. 근데 중국 거는 뭐 10%, 20%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게 중국 거는 그 월드뱅크하고 CIA하고 IMF 셋이 발표하는 거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가 1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뒤져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 이전에 우리가 일단 중국의 상해나 이런 데 북경에 가보면 일단 천지기업이 일어났던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근데 저게 이제 또 워낙 사실은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아주 낮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 또는 뭐 사배정 이렇게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자체는 아주 심플하다고 보고 네네.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000 브레이크스루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거기에서부터 소위 어떻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더 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네. 하는 이제 어떤 그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네. 뭐 정치적인 지뢰밭일 수도 있고 민주화 과정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혁신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아직은 그 밑에 있는 게 분명하고 그 밑에서 뭔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숫자로도 어느 정도 보이나요? 숫자로도 보이고 중국이 이제 이 패권국이 되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군사력 발표하는 거는 미국에서 보통 2배 내지 3배를 곱해서 다시 발표합니다. 미국에서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금년에 이 국방비가 얼마다 예를 들어 X다라고 발표하면 미국이 그건 거짓말이야. 2X가 맞아 또는 3X가 맞아. 2배, 3배씩 늘립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가 발표하는 통계 자체를 아예 우리는 안 믿는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왜 그게 바이가 되죠? 곱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300억 쓴다 그럴 때 미국이 1,000억이야 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늘 거짓말하지 마. 왜 거짓말하는 거야는. 중국은 고의적으로 낮추나요? 고의적으로 낮추죠. 군사력은? 그렇죠. 군사력은 고의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경제력은 좀 더 불리고 그러는 패턴을 제가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의 신뢰성 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일단 첫째가 자료들마다 너무 사이가 다르다. 특히 이제 군사력 자료는 영국에서 이제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아주 그 권위를 자랑하는 자료가 있죠. 잡지죠. 예. 거기에 한 몇 년 전 걸 보면은 중국 거는 발표하는 것에 2 내지 4를 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의 군사력은 투명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최근 거 중국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1,000억이 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 7,000억 되죠 군사비가. 예. 근데 1,000억이 넘었다 발표하는 금년에도 미국은 중국 거를 한 5-60% 이상 되는 거로 계산합니다. 이건 니네가 발표한 것보다 몇십 % 더 많은 거야 실제는. 그러니까 군사 데이터는 뭐 이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제 데이터도 중국이 발표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제 그걸 직접 부딪히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사실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의 투자율하고 국회 그렇죠. 수지의 관계를 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통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이고 뭐 좌우 대변이 그러면. 맞아야 네. 되는데 이 전혀 계산이 안 맞다 하는 이제 그런 분석을 해요. 근데 네. 아마 이 군사력 분야도 뭐 2-3배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고의적으로 아마 뭔가 숫자를
마사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여기 제가 그 뭐 중국 군사력 계산이 여기 그 아주 자세하게 다 썼습니다. 몇 년도에 중국이 예. 발표한 거는 얼마인데 221페이지군요. 뭐 미국은 아니 그거보다 또 집니다. 예. 그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군사비 성장은 뭐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2005년이니까 닭띠해에 예. 중국을 1년 동안 가서 중국을 아주 열심히 관찰한 그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예. 기소르망이라는 학자인데 예, 뭐 저명한 학자죠. 예. 기소르망이 거기서 이제 1년을 관찰하고 책을 예. 썼습니다. 그 예. 책 이름이 프랑스 제목으로는 닭띠의 해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도 번역되고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 예. 우리말로는 중국이라는 거짓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야, 맞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Empire of Lies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거짓말의 제국이네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뭐 이 도저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도저히 10%를 넘을 수 없다라고 이제 기소르망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10% 넘은 해가 많습니다. 중국 공식으로 최근에.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그 그러고 우리말로는 중국의 거짓말이라고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짓말. 아, 중국이라는 책 제목이. 거짓말. 네. 예, 영어로는 아예 똑같이 Empire of Lies. 그리고 불어로는 그냥 닭띠의 해. 그러니까 그 해에 기소르망이 1년 동안 중국을 관찰한 것이죠. 예. 그 군사력 비교는 뭐 아주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있는데 군사력은 뭐 그러니까 중국이 100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300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일본에 네. 가서 그 일본의 그 해상자위대 아마 참모본부의 간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뭐 물론 몇 년 전입니다. 그게 벌써 한 7, 8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네. 중국하고 일본 당신들의 해군력은 어때?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청일 전쟁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빤히 보면서 당연히 지금의 격차가 크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한국은 일본의 해군력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죠. 예? 한국은 일본의 해군력, 일본은 굉장히 길어서 말하자면 태평양의 중심부까지 국토가 쭉 이어져 있는 국가다. 그럼. 그 전체를 방어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일본 해군은 뭐 막강합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장-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일본은 그야말로 태평양 중심부로까지 그야말로 니폰도를 들이밀듯이 그럼요. 쭉 이제 중심부까지 네. 그 섬들이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자유대 해군력은 미국 다음으로 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치고 작년 9월부터 센카쿠하고 다위다오 거기서 예, 지금 예.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영토 분쟁을 벌이는데 그 미국 해군 학자 한 사람이 그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2012년 중일 네이벌 워, 그러니까 중일 해군 전쟁. 해군전. 그 결론은 일본이 이긴다로 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센카쿠를 점령하려면은 해군력부터 먼저 늘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일본이 그 섬을 지킬 만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더 막강한 것이죠. 미국하고 비교면은 뭐 게임은 안 되겠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뭐 미국은 그 군사력에서는 뭐 중국 거를 아무리 그 군사력을 높이 잡아도 미국의 7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말도 썼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제시하는 제일 높은 GDP 데이터는 미국의 40%다. 그리고 중국이 제시하는 군사 데이터로 제일 큰 거는 미국 군사력의 7분의 1이다. 그럼 이 세상에 경제력이 40%고 군사력이 7분의 1인 두 나라를 어떻게 G2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G1이 너무 큰 거예요. 2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비교가 되고 경합하는 대상이 되려면은 그럼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이만큼 크면은 그 다음 나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2등은 너무 격차가 크다는 그 얘기죠. 예. 근데 이거를 G2라고 얘기하고 그 두 번째가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그 G2라는 것은 약간 정치적 레토릭 같아요. 그런 많습니다. 그런 레토릭이. 그 실질을 반영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이다 믿으면 사실이 되거든요. 그걸 사실이다 믿는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중국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그냥 국내에서 소위 친중파 네네.
시애틀의 사고의 저변에는 저는 막 묘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서가 깔려 있다고도 느끼는데,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력이다, 군사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은 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 중국에 대해 G2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네. 당신 중국 가서 살고 싶어? 중국 친구가 존경스러워?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말하자면 어떤 사회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을 판단할 때, 말하자면 그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관용적이며 보편적이고, 그렇죠. 믿을 만한 법치적 기반에 있느냐, 또 그 사회가 얼마나 오픈돼 있느냐. 예, 예.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회에, 나도 그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부드럽게 그 사회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그렇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분석된 그게 없나요? 자료들이? 그거 이제 패공국이 돈만 많고 힘만 세다고 패공국이 되는 게 되는 건 아니라, 아니죠. 패공국은 깃발을 들어야 되고, 그 깃발을 다른 나라들이 그건 내 따라가겠다 하는 그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깃발에 세 가지가 써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마이클 맨델바움이라는 그 미국 국제정치학자가 예. 21세기를 석권한 아이디어들, 예. 그러니까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자유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21세기에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동의하는 이데올로기, 예. 이거를 우리가 따르겠다에 거기 나오는 거가 자유입니다. 자유. 예. 자유. 그 다음에 평화. 그리고 민주입니다. 예. 근데 이제 평화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자기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민주를 깃발로 들 수 있는 나라라야지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돈하고 칼이 많은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리덤하고 데모크라시는 이게 뭐 지금 누가 말해도 미국의 상표지 중국의 상표는 아니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패권 경쟁이 지금 중국이 힘이 세면 패권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예. 이건 뭐 철칙이죠. 그런데 패권국의 승자가 누구가 되느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중국을 따라가진 않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얼마 전에 왜 저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 톱으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그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인즉슨 너무 속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속보여서 우리는 무슨 자기들 밑에 줄 세우냐 말이야. 그렇죠. 무슨 장난치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했던 게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 톱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럴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제목을 봤는데, 역시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문화, 정치, 소위 그 이 물질의 가치는 뭐 물론이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정신적 인프라라든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또는 뭐 어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이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게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유니버셜하게 그 지구 지금 70억이 그거가 좋은 생각이다라는 대로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아니, 중국에서는 일단 뭐 누가 가족이 뭐 경찰에 붙들려 가도 소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니까 사실 투명성, 법치 이런 게 인권 아직 뭐 인권 이런 건 전혀 있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봐도 이런 생각인데 중국에서 나온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미국에서 발명된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뭐 전기불 그렇지 뭐 아닌 거가 없을 정도로 뭐 아닌 게 없죠. 최근에 뭐 SNS까지 그렇죠. 뭐 인터넷 컴퓨터, 노트북 뭐 SNS까지 모조리 미제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미국이 만들었던 걸 잘 만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아직도 짝퉁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 아이디어가 오리진이 미국이고 또 그 오리진이 서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언제 정도 되면 그런 국면에 도달할 거로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학자들이 논쟁이 많은데, 사실 이건 중국이 언제 민주화 될 거냐는 그렇죠.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질문이죠. 그래서 그
이 사고 구조상으로 힘들지 않냐 하는 그런 아예 문제가 원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교육 같은 걸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외우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외우고 그러는 거 안 하고 항상 질문하는 연습 시키고 해석하는 연습 시키지 외우는 거 안 하는데 동양은 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도 서양의 가장 근접한 거가 일본이었죠, 사실은. 예. 이 역사로 봤을 때. 이렇게 이 뭐 폴 케네디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 동양의 그 중국이라든가 한국은 권위 중앙 집권이 너무 그 셌기 때문에 그 경쟁 컴피티션이 없었고 예.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 근대 산업 국가로 가는데 다 실패했다. 유럽은 완전히 그 중세 봉건 사회에서부터 경쟁이거든요. 그 유럽 사회의 그 경쟁으로 인해서 산업화되는 그 과정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중앙 집권이 없이 전부 그 지방 분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유럽 서양 발전과 비슷한 경로를 겪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이 아주 압도적으로 중앙 집권이 셌던 데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쟁 없이 발전이 안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정화 함대라고 엄청난 함대가 있었습니다. 말이네. 그 함대가 나가서 이제 보물들을 갖고 오는데 중국 정부가 어느 날 그 정화 함대의 배를 다 없애거든요. 그 아주 세국으로 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북경에 있는 만다랭들이 북경에 있는 귀족들이 저쪽 바닷가에 그러니까 서울 우리말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귀족이 목포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함대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설계도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화함대가 가지고 있던 배는 전부 그 고고학자들이 추적하는 겁니다. 타다 남은 뭐 무슨 그 뒤에 이제 조종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이게 이 정도 컸으면 배는 얼만큼 컸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케네디 책은 맨 앞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15세기 시작됐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명나라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포르투갈을 발견한 것이 맞는데 어떻게 포르투갈이 중국을 발견했는지가 궁금하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이게 중앙 집권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경쟁에서 밀릴 구조였다는. 그런데 만일에 중국이 그런 개방적 사고나 소위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근대화를 통해서 달성한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앞으로도 가지기 어렵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시아 평화에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적인 어떤 그런 패권적 사고를 갖는다. 예,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 그 열등의식인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문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제국 새로운 제국 중국인데 요 책에 그런 로스테릴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야 이거 진짜 그 마음에 드는 책이 돼가지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 로스테릴이라는 호주 학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면서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새로운 제국 중국, 영어 뭐 직역한 겁니다. The New Chinese Empire네요. 근데 이 책의 이 사람의 그 기본 논리는 뭐냐면은 중국의 지금 이 사이즈는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중국이 지금 현재 문명인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국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기는 괴리, 이것 때문에 중국이 권위주의 이런 데서 이제 탈피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구르 문명, 티베트 문명 이게 다 중국이 아닌데 이 중국의 지도자들은 위구르 티벳을 중국으로 보는 겁니다. 위구르 티벳이라는 나라가 따로 생겨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민주화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있으려면은 민주화도 지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그 광동성이라든가 홍콩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중국에서 잘 사는 동네인데 그게 원래 중국 역사에서 중국이 된 거는 불과 몇백 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얘기죠. 잘 사는 중국, 못 사는 중국, 양자강 남쪽, 양자강 북쪽, 그리고 동쪽, 서쪽, 그리고 위구르, 티베트 이게 뭐 전부 그냥 분열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책의 그 기본 내용은 중국은 문명이다. 그런데 저거를 국가로 착각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중국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재밌는 발상이네요. 그 앞으로 이 전망은 혹시 있나요?
그 중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지금 그러니까 아주 쉽게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정치가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뭐 우리가 북한 얘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는 길은 개혁 개방이라는 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스스로를 못 바꾸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그럴 경우에 우리 정권은 예. 곤란하다는 그건데 그 정권이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중국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물론 공산당도 아니면서 이 정권을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동안 갈 거다는 그 얘기죠. 근데 여기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런 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북한이 언제 통일되겠는가, 뭐 중국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아마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중국의 천하대란이 먼저 터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중국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를 겁먹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천하대란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인데 중국의 분열에 관한 책들도 보통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학자들도 쓰고 중국 학자들도 쓰고 미국 학자들도 중국이 뭐 하나로 뭉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저게 어떻게 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는 그러니까 분열 요인, 그러니까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공산당 단일 체제로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데 또 일정한 경제 성장을 해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정한 경제 성장이 이제 어느 형태건 멈춘다든지 소위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기는 모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또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클린턴 당시에 미국 경제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더 말하자면 주축국이 된 거다.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냉전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갖고 이제 냉전이 끝나던 해가 1989년 아닙니까? 1989년에 미국의 개인 소득은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보다 확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숫자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2만 불인데 미국은 한 뭐 2만 2천 불, 3천 불 그 정도인데 그 10년 후에는 1만 불씩 격차가 납니다. 미국은 3만 불인 뭐 3만 5천 불인데 프랑스는 2만 5천 불 올랐다든가. 그래서 그 냉전 끝난 10년 동안에 미국이 그 GDP 퍼 캐피타 격차가 영국, 프랑스하고 전부 다 각각 1만 불 이상 벌려놓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 또 국제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또 그렇습니다. 회복되고 있고 뭐 저도 정규제 TV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셰일가스라든지 에너지 시장의 변화라든지 결국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비롯한 에너지 수출국이 되면 최대 수요자는 또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그 중국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상황으로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 깊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세계 석유 수입의 1위짜리를 중국이 차지했고 미국이 뺏긴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중국이 산업에서 미국을 앞서는구나라는 데이터로 사실은 반대죠. 그게 정반대거든요. 미국은 이제 에너지에서 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셰일가스라든가 오일샌드 이거를 캐내는 방법을 개발하고 지금 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포린 폴리시 바로 지난달에 그 뒤에 사설을 보면은 한 10여 년 전에 제일 국제정치에서 유명했던 말 엔티테러 워페어 반테러 전쟁.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뭐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말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이제 앞으로는 아메리칸 에너지 붐. 이것이 이제 국제정치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포린 폴리시 포린 팔리시에 이 사설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지금 미국이 금년에 석유를 안 사왔으니까 2등짜리로 내려간 거거든요. 미국이 석유 사올 일이 없어. 미국 이제 점차 수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앞으로. 2020년에는 미국 석유 생산량이 1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거로. 지금 예, 사우디아라비아보다를 꺾고 미국이 석유 생산의 1위가 되는 거는 뭐 이미 날짜가 나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석유 가지고서 지정학이 다 변합니다. 중동이 옛날엔 미국 석유 막 쏟아져 나오고 미국 1등일 때 우리 국제정책 공부하면은 중동은 미국의 바이탈 인트레스 근처도 안 갑니다. 예. 그 바이탈은 그 사활적인 이익, 예. 그걸 위해서는 전쟁도 한다라는 건데 중동이 3으로 나옵니다. 바이탈 인트레스트, 세컨더리, 터셔리 세 번째 중동이 3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동이 바이탈한 거가 이제 몇십 년 지속되다가 석유 문명 시대니까 이제 그게 또 다시 3으로 갈지도 모르는. 이제 오펙이 비상 걸리는 거죠.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그죠. 오펙에서 최근에 그 나온 잇따라서 나온 그 지난 2월달, 3월달 오펙에서 내는 그 먼스리 네. 그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위 오펙의 뭐라 그럴까 그 독점력이 이미 와해됐다. 그러면 미국의 소위 패권으로 오일 패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하는 게 3월 달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지오폴리티컬한 그런 지도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이군요. 재작년 11월에 그때 이제 클린턴 장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논문을 포린 폴리시라는 데 쓰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21세기 세계의 지정학은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Geopolitics for the 21st century will be decided in Asia.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not in Iraq or in Afghanistan이란 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라는 말을 꼭 써야 됐을까 했는데 그게 제가 작년 여름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미국 오일 석유 혁명 이 얘기를 그렇게 한 모양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미국의 언론에서 에너지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한 1년 반 가까이 그렇죠. 됐어요. 2012년도 얘기입니다. 12년도에 뭐 굉장히 에너지 혁명이 오고 있다. 그게 그렇죠. 미국의 뭐 산업 지도를 바꿀 거다. 뭐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뭐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그게 정치학까지 사실은 굉장히 밑에서 국제 정치가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석유 가지고 미국이 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조금 허약한 대통령이 카터인데 카터 닥트린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카터가 미국의 석유, 그러니까 중동 미국의 석유의 원활한 수급을 위협하는 자하고는 전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미국이 그 정도로 석유를 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었는데 그게서 이제 지금 미국은 해방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이 석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나라고 중국은 뭐 석유를 많이 사가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경쟁을 붙는 미국이 중국 석유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패권 경쟁이 저는 여기 석유 얘기를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거 국제 정치를 진짜 우리가 냉혹하게 얘기하면은 이기는 놈 편에 붙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 거냐 했을 때 그거는 게임이 답이 뻔하지 않은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평화로운 상생 구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시장경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순조롭게 시장경제 시스템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고 중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전쟁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평화적 협력의 시대가 온다고 환영할 수 있죠. 중국이 민주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은 대폭 없어지는 것이죠. 법치가 될 거고. 그렇죠. 중국에도 우리가 보편적 인간으로서 중국 법정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의 법정이나 중국의 법정에서나 한국의 경찰서에서나 중국의 경찰서에서 우리가 동등한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뭐 적대시할 이유도 없고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고민할 이유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날이 이제 오기 전에 근데 중국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중국이 아닐 거다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딜레마죠. 지금처럼 큰 중국이 아니라 뭐 마치 송나라의 중국이 될까 또는 명나라의 중국이 되는 거를 중국 현 지도자들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스테릴 교수 같은 사람은 국가하고 문명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구분해서 봐라. 네, 그렇죠. 말하자 약간의 중국 지도자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는 겁니다. 아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전체가 문명인데 이거를 국가로 착각을 하지 말고 이제 뭐 그렇다고 저자가 뭐 분열되라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분석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독재 체제 같은 거를 이렇게 빨리 이완을 못 시키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중국에 취재 여행을 가서 그 당시 이제 중국 관련 리포트를 쭉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중국에 청와대학인지 북경대학인지 교수한테 고위직이었어요.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등소평의 유훈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앞으로 30년 동안은 달라들지 마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별로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30년간은 절대로 달라들지 마라. 반대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건데 그 30년 아직도 상당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너무 빨리 중국이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커져서 우쭐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으로서의 행동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냥 숨기고 있고 우리는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크더라도 평화적으로 큰다 했는데 이제는 힘이 커진 다음에 특히 2008년에 미국이 월스트리트발 경제 위기 이후에 중국이 이제 봐라 이제 미국은 끝났다 이제 우리다라는 그런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우쭐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요즘 좀 정해졌나요? 요즘은 그때보다는 많이 낮았죠. 요즘 이제 일본하고 자꾸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뼈이다오 뭐 그 경제 성장률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버블 뭐 아파트값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혹시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국도 사실은 이제 강고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사실은 뭐 시진핑이 얼마 전에 국가 주석이 되고 권력을 받았지만 시진핑이 어떻게 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투명성도 없고. 근데 저런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외부의 적대 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자꾸 그렇죠. 일본도 지금 20년째 경제 불황이고 일본도 지금 해결책이 안 보이는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일본도 지금 누가 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신나게 울어볼 작정이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아시아의 어떤 전체적인 리스크를 높이고 있고 그나마 지금 미국이 어떻든 일종의 쐐기를 박아서 그렇죠. 그야말로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구조가 언제 흔들립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미국이 그 구조를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한 나라 아닙니까? 뭐 완전히 앙숙으로 싸웠는데 미국의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아에서 패권국 출연하는 것은 거부한다. 안 되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 같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일본이 패권국 되는 것도 그것도 거부한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본은 아니고 중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나라로 이렇게 부상이 되니까 미국은 지금 일본하고 뭐 이렇게 이 힘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그 잡지에서 센카쿠 다오이다오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한 거 아주 재밌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게 그 자체 그 섬에 있는 석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일본과 중국이 각각 미래를 걸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상승하는 중국이 그리고 일본은 약간 내려가는 일본이 한 점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중국이 여기서 그 일본을 제압하게 되면 중국이 그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올라가는데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진짜 그 몰락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 그 일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둘 다 미래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날 일들의 전략이 될 전조가. 것이다. 그래서 그 미국은 중국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여기서 또 꺾어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런 그 아시아의 미래를 가지고, 그리고 중일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그 거시적인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그 갈등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사실 이 얘기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문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이 동북아가 사실은 민족주의적, 퇴행적 어떤 갈등 구조로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어떻든 미국의 그 어떤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현존해 주는 거,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을 게 그밖에 없죠. 네. 동북아 그래도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든 미국이 네. 말하자면 총을 들고 여기 와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골목에서 좀 집집마다 집에 들어가 조용히 해 라고 해주고 있는 덕분에 그나마 참 동북아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잔팜을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말하자면 우리 지금 뭐 국내 여러 가지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나 뭐 약간 흰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중국을 보는 관점이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을 보는 관점, 예, 예. 뭐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우리가 일단 저는 그 감정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될 것이다라고 예. 봅니다. 이 국제 정치의 그 기준은 뭐 감정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 뭐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국제 정치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단지 영원한 예. 이익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적이면 영원히 적입니다. 그래 뭐 이런,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뭐 도대체 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동양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당했는데도 저렇게 미국하고 동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울 부분은 좀 배워야 된다고 사실 봅니다. 우리가 너무 유교명분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적이면 영원히 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의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안 쳐주니까. 네. 그런데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좀 뭐 중립이다 뭐하다 그러면 미국 편도 또 아닌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이 무슨 재간으로 이 와중에서 버텨나갈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일본하고 사이 안 좋고 중국하고 저렇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략적으로 파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하는 거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그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 그 친구를 했을 때, 뭐 어느 나라 일부러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는 그 노력을 어떤 감상이라든가 또는 이념이 아니라 진짜 이 전략을 가지고 냉철한 머리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신 균형자, 예. 균형자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우리를 뭐라고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 힘도 없는 나라가 무슨 균형자야. 그게 힘 없는 나라가 균형자, 그게 아니라 균형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비동맹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 끊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가 언제 동맹 끊는다고 그랬느냐 그랬는데, 미국하고 동맹을 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 중국이 싸울 때 균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 냉철하게 분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언제 동맹을 안 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사실 우리 컴플렉스 같은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말로는 멋있는 말이죠. 두 나라가 싸울 때 우리가 균형을 잡아준다는 게 멋있는데, 국제 정치는 그런 차원에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냉혹하고, 우리가 균형자 하겠다면 미국이 그럼 넌 나랑 동맹 끊을 거냐라고 질문하는, 그게 바로 국제 정치 현실이죠.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나 뭐 우리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류를 잘 봐야 됩니다. 시류를 잘 봐야 되는데, 역시 원칙은 말하자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상대인가,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 보편적 가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네. 를 가지고 판단하면 지금 현재 소위 여러 가지 국제 패권적 질서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는 데는 확실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순하게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는 측량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역시 그런 기준. 어느 국가가 보편적 가치의 편에 서 있는가? 맞습니다. 그게 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훈 박사님 모시고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어우, 오래동안 얘기했어요. 오늘 뭐 얘기는 오래 했습니다만은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뭐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 보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겨주시기를 또 많은 또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소개드린 즉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종훈 박사님하고 얘기 드렸습니다.